네, 저희가 패널 토의가 한 40분 정도까지가 예정돼 있었고요. 거의 질의응답 수준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토론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패널 진행은요, 제가 진행을 할 테니까요. 두 분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질문들이 지금 C플로를 통해서 계속 올라와 있는데 짧은 질문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 그 연사들에게 지정해서 질문을 해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않겠습니다. 그 행사 중에 가장 내실이 있는 행사인 것 같은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영달 교수님께 마지막 그 강연이셔서 그런지 되게 임팩트가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하던데요. 이거는 되게 근원적인 질문이긴 한데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재벌이 있다는 거는 있잖아요. 이미 있고 없애기도 힘들 정도가 돼 있는 상황인데 그 이희공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재벌이 문제라면 퍼펙트 스톰으로 망해야 창업 생태계가 건전해질까요?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실 그 원샷법이 통과가 안 됐으면은 삼성의 승계가 안 됐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원샷법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상세하게 못 보셨을 텐데 원샷법이 거기에 공정거래법 관련된 그 삼성 관련된 조항이 유예가 됐거든요. 그 유예가 됨으로써 국민연금을 끌고 들어와 가지고 이제 어떤 그 삼성물산과의 합병 문제를 매듭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IMF 때 재벌 시스템을 우리가 기업 집단으로 정상적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했는데 그 타이밍을 한번 놓쳤습니다. 근데 이번에 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어떤 최순실 사태 때문에 그냥 넘어갈 뻔하던 것이 이제 수면 위로 다시 올라왔는데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재벌 시스템을 기업 집단으로다가 바꾸는 과정들이 곧 이루어지게 되면은 아마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을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뭐 물론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재벌과 대기업을 이제 약간 성격상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질문에서도 사실 이제 김경환 센터장님이 이제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상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래야만 하는 건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대기업이 정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맞는 건지 지금 분위기만 이래서 그냥 흉내만 내는 건 아닌지. 어, 제가 얘기했던 거는 재벌이란 뜻은 아니었고요. 대기업이란 얘기였고 그 비즈니스 모델이 지켜지는 건 당연히 중요하죠. 스타트업으로서는 굉장히 어렵게 개발한 걸 갖다가 대기업에 날름 먹어온달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거 뭐 법정 다툼하면은 몇 년 가버리고 그거 안 되지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그 좀 약간 달라지고 있다고 얘기했던 것은 그 뭐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 친구들이 그거 베끼는 거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고 남의 거 훔쳐와서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석유 성과를 거둘 수가 없다는 거죠. 가져와서 처음에 비슷한 걸 만들고 하는 것 하지만 그다음부터 그 업데이트 버전 계속 만들어가고 계속 혁신해 나가려면 그 핵심 인재들 와야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차라리 그 통째로 인수하는 게 낫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그동안에는 비즈니스 모델 베끼고 사람 빼가지고 해봤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처음에는 되는 것 같은데 잘 안 먹히고 결국은 이제 그러는데 그런 점에서 좀 인식이 좀 된 것 같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 당연히 그 비즈니스 모델 지켜주는 것은 정부에서 해야 될 공정한 심판 역할은 해야죠. 네, 그 여기 KBS 미디어 박수영 부장님이 오셨나 봐요. 손 들어주세요. 네, 저 뒤에 계시는데. 예, 부장님 그거 봤습니다. 네, 질문이 몇 개 함께 올라오셨네요.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아마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올해 멘토링으로 뭐 디키프에 참여하면서 좋은 스타트업들과 콜라보를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대기업 집단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KBS 미디어가 2017년에는 유망 스타트업 기업에게 직접적인 투자와 제휴, 콘텐츠와 네트워크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거 같이 할 수 있는지 여쭤보셨네요.
아이고 저희야 사실 그 스타트업들이 아까 교수님도 시장이 없어서 많이 애를 겪는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까 제가 뭐 그 하베스트가 되려면 지금 현재로서는 대기업들이 사주거나 뭐 그 IPO를 가기가 너무 힘들다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대기업들이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점 아주 좋고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모레퍼십 같은 경우는 참 좋은 케이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기업들이 그렇게 해서 스타트업이 했던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자기네들 제품에 녹이고 자기네 서비스에 녹여서 혁신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적당한지 모르지만은 실리콘밸리나 중국에서는 굉장히 비싼 대가도 치를 준비가 돼 있고 우리는 아주 적은 돈도 아직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죠. 저희들이 KBS하고는 올해 아마 제임스 박 그 인터뷰 그때 와서 녹화하는 것을 한번 같이 했었고 SBS하고는 미디어 디파트를 같이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디캠 센터장 와서 처음 1년 동안은 그 후배 기자들 진짜 욕 많이 했어요. 나쁜 놈들 말이야. 중국 애들도 와서 찍어가고 중국 애들도 와서 취재를 가는데 안 와요. 공중파 오질 않습니다. 중국 신화통신도 와서 뭐 촬영해가고 우리 한국 산업 창업 생태계를 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도무지 관심이 없고 겨우 나중에 한 거는 장정희 혁신센터 중심으로 해서 무슨 프로그램 만든 거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추고 그러다 보니 금년도 여러분도 뭐 더 벤처스한테서 뭐 보셨다시피 또 저희 느닷없이 저희 디캠프도 저기 얻어맞고 그랬는데 썰전이요? 썰전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성장사다리 펀드에 투자를 하고 성장사다리 펀드 투자 운영사로 LB 인베스트먼트 선정을 했잖아요. LB가 MB의 먼 친척에 누가 하는 투자 운영사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디캠프가 MB 회사에다가 투자했다. 이렇게 모는 게 이게 말이 맞겠습니까? LB 인베스트먼트 이 바닥에서는 상당히 큰 손이고 많은 돈을 운영하는 그런 투자 운영사인데 그 말도 안 되는 거를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그러면 정정마동 해달라고 물론 말로는 자기네도 이제 뭐 시정 뭐 미안하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정정마동은 그 예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정은 못 받았고 자기네들 동영상 뭐 수혜주고 그랬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그 우리 창업 생태계에 대한 그 이해가 굉장히 낮아요. 우리 국민들이. 저 기자들도 정말 답답한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중파 같은 데서 좀 제대로 좀 창업계를 알려주는 그게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들었는데 올해 들어서 드디어 뭐 KBS도 오고 SBS도 오고 조금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얼마인지 KBS하고 할 용의가 있습니다. 네, 저도 뭐 한 더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예. 이제 여기 우리 스타트업 여러 관계되시는 분들 오셨는데 사실은 그 이런 담론보다도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그 담론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시간 때문에 그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대기업하고의 어떤 그 협업이라든가 비즈니스 문제도 같이 포함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유명무실합니다. 어떻게 해서 유명무실하냐면은 그 피해자 입증입니다. 좀 쉽게 표현드리면은 의료사고가 났을 때 환자가 이것이 의료사고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가해자 입증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자가 사고가 나게 되면 의사가 혹은 병원이 의료사고가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우리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예요. 왜 미국에서는 M&A가 활발하고 또 큰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을 큰 금액에 인수를 하느냐? 그게 뭐냐면 가장 키가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대기업이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나 기술이나 사람을 빼갔다. 그러면은 스타트업인 내가 우리 기술이 도용당했다는 걸 내가 증명해야 됩니다. 소송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저희가 꼭 하나 그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요. 미국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십시오. 스타트업들은 무조건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적 재산을 거기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은 미국에서 소송을 걸어야 됩니다. 제 후배가 그렇게 해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매출하기도 전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상당한 금액을 받아서 이렇게 신문에도 나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 중국이나 기타 어떤 그 국가에 가서 비즈니스를 할 때 한국 기업으로 가서는 거기서 지적재산 침해를 당하더라도 소송 붙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기업으로 중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자동으로 상공회의소에 가입이 됩니다. 암참이라 그러죠. American Chamber of Commerce에. 그럼 그 암참이
일종의 비즈니스 세이프가드 역할을 해줍니다. 시장 조사 의뢰하는 것도요, 코트라에 의뢰하는 것보다도요, 암참에다 의뢰를 하게 되면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이메일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디테일한 정보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소위 초국적 사고, 국가나 국경이나 국정이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형태의 접근법을 취해야 되는데, 세계 경제 전반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배포하려고 하는 자료, 이 정부 가버넌스와 역할론에 있는데, 세계 경제 전체를 보게 되면은 미국이 패권을 지니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더욱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미국의 LLC 형태로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세우고 지적 재산을 거기에 등록하면은 유지 비용도 한국보다 쌉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록을 해서 국내에서의 어떤 기술 탈취가 발생이 되더라도 국내에서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몇 개의 어떤 대기업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무는 사례가 발생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대기업들이 스타트업을 인수도 하고 투자도 하고 이런 흐름이 활발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되게 신기한데요. 이게 원래 그걸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 바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질문이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외적으로는 창업자의 시대라고 하지만 뭐 결국은 상속자의 시대가 되어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스타트업으로서 현실적으로 우리 스타트업들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질문이 하나 올라왔었는데 그대로 답변을 해주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저한테 질문을 해주신 게 있는데 사실 그냥 이 질문을 같이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펀드 사이즈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12여 년 전하고 또 다르게 또 다른 민간 펀드들이 많이 조성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민간 펀드들이 들어오면서 과연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상태, 펀드가 계속 유지되고 투자가 커지고 이런 상태가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내년을 또는 올해를 기점으로 투자가 계속 꺾이고 이제 좀 창업하는 게 좀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 이런 전망을 좀 한번 여쭤보셨거든요. 뭐 김광현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아까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안 했기 때문에 대충 했었는데요. 지금 뭐 대기업 VC들하고도 그 문제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나눠봤어요. 내년에 뭐 투자가 꺾일 거냐. 그런데 일단 민간에 지금 현재 이쪽에 대기하고 있는 자금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스타트업이라면 투자가 그렇게 많이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이 꺾일 것 같지 않은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분위기는 안 좋아서 올해보다 조금 더 분위기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가리라고는 생각이 되고, 저희 티캠프 같은 경우는 투자 예산은 올해보다는 조금 더 늘려잡기는 했습니다. 늘려잡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좀 안 좋게 가고, 그렇다고 뭐 좋은 스타트업이 투자를 못 받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투자가 완전히 꺾이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흐림. 네. 좀 많이 흐림. 이영덕 교수님한테는 겸사겸사해서 또 하나 질문 올라온 것 같이 물어볼게요. 실리콘밸리보다 실리콘 앨리 모델이 서울에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회적 문화적 전통이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런 문화가 이식이 가능할까요?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까요? 어렵다고 봅니다. 예. 자, 왜 그러냐면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바뀌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으로 한 1-20년은 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가 지금 현재 한국의 제반 이제 리더십들이 연령대가 이제 어떻게 되시냐면은 50년대생, 40년대생이십니다.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 일제 시대나 혹은 태어나셨을 때 한국 전쟁 시대입니다.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생존이 우선하는 겁니다. 과정이나 어떤 방법이나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존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어떤 그런 시기에 태어나서 성장하셨고 사회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같은 막 여러 가지 사태들이 막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세대가 바뀌어서 가치 기준이 다른 어떤 세대가 리더십의 위치에 있지 않고서는 바뀌기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구조라는 것이 현실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면 이제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제 현실적인 상황은 인정대로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대안을 찾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국을 바라보고 비즈니스를 하시기보다는
밖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시장이 차지하는 경제적 점유비는 1.8%입니다. 98.2%는 소위 한국 밖에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글로벌 시각과 글로벌 어떤 프로세스 과정으로 좀 거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D캠프 같은 데가 중요합니다. 그런 어떤 우리가 글로벌 액세스할 수 있는 어떤 비용 구조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형태를 좀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한국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지원해 주는 데가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미국이나 유럽에 어떤 특정한 대학의 어학연수 과정을 끊으십시오. 그러시면은 그 대학의 앙트러프리너십 센터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어떤 앙트러프리너십 센터는 우리 한국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D캠프보다도 훨씬 수준이 높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들릴 텐데, 정부에서 뭘 하는 어떤 스타트업 엑셀러레이션이다 뭐다 그런 데는 가급적이면 피하시고, 가급적이면 민간,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밖을 볼 수 있는 그런 쪽하고 이렇게 코워킹 하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살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 쪽에 관계되면은 이런 이벤트에는 자주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생존하고 실질적으로 성장하는 것과는 점점 거리가 더 멀어지는 역설적인 구조에 있다는 것을 솔직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작년 가을께 제가 중국을 여러 차례 다니면서 우리 스타트업도 중국 진출하는 것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고, 중국 측에서 굉장히 달콤한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제가 마지막 순간에 안 했습니다. 안 했던 게, 그게 이제 D캠프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탤런트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또 엄청난 리소스를 투여를 해야 해서, 저희들은 좋은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그 스타트업들이 데시벨을 넘기 전까지 좀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쪽에 강점이 있어서 그것에 치중을 하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거 해외 엑셀레이팅, 해외 진출을 잘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에다가 링크를 해줘, 연결해줘, 그 정도에 하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한한령 떨어지고 하면서 이렇게 되니까 그때 안 가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요즘 드는 거는 중국 시장에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들어가려면은 투자를 받더라도 중국 VC 투자만 받지 말고 미국 VC하고 같이 아까 미미박스처럼 그렇게 받아서 중국 진출을 하는 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을 한 달을 걸치는 게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차피 해외 시장 나가게 된다면은 중국 시장만 생각하지 말고 인도네시아도 굉장히 큽니다. 저기 태국도 크고 베트남도 크고 인도도 크고 동남아 시장도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최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그 미국 얘기했다가 이제 지금 중국 얘기로 잠깐 넘어왔는데, 제가 브릿지로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고 중국 시장을 또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중국을 올해 2016년도에 상당히 좀 많이 다녀오게 된 기회가 있었는데, 다녀올수록 제가 느낀 게 되게 제안만 해놓고 약간 간 보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성사되기가 참 힘들고, 성사되더라도 그거를 돈을 우리나라 쪽으로 빼오기도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왜 계속 하느냐 했더니, 지금 작년 재작년까지 중국에서 정부가 지자체에 뿌려놓은 돈이 너무 많아서 그 뿌려놓은 돈들이 대부분 건물에 들어가고, 이 건물을 운영하기 위한 무료 운영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게 가장 편리한 게 벤처 지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갑자기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창업 지원 기관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오고 세일즈하고 있었던 건데요. 올해부터 이제 파산하고 있는 운영 지원 기관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중국에 섣부르게 발 담가서 괜히 피해보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중국인들과 협상하실 때는 돈을 어떻게 빼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다음에 계약을 맺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돈만 들어가고 나올 수가 없는 이상한 늪에 같은 시장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예전에 왜 그 제조업 쪽에서 양말 시장이 그렇게 싸그리 먹히고
기계도 못 가져 나왔다라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는 역시 공산주의 국가구나, 사회주의 국가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이 좀 있습니다. 일단 제가 느끼는 관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시장이고 매력적인 시장이고 돈이 크게 오가는 시장이라서 그런 유혹에 계속 빠지게 될 텐데요. 이영덕 교수님은 이 중국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먼저 중국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아까 나왔던 그 우리 자본시장이 이제 2017년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은 굉장히 풍부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얼마든지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여지들은 많다. 그만큼 우리 유동성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풍부하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그 실질적인 방법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링크드인에 가입을 하십시오. 링크드인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요, 엔젤 VC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가입을 하십시오. 거기 가게 되면은 대략 한 2만 5천 명 정도의 풀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스타트업이 갑입니다. 왜냐하면은 소위 투자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쪽이 10,000명 이상의 어떤 투자자 풀들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스타트업이 갑이 되는 형태의 위치에 있습니다. 월드와이드하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중동, 중국 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하신다 그러면은 실제 창업을 하시기 전부터 어떤 엔젤 VC 네트워크에서 같이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들을 하시면서 관계하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필요한 어떤 자금들에 대한 레이징 하시기가 훨씬 좀 좋으실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 어떤 레이징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는 여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중국은 제가 이제 배포해드리는 자료에 보게 되면 세계 경제 이해 섹션이 나올 텐데 제가 거기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중국은 화약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화약고냐? 중국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환율 조작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미 환율 조작 문제가 10년 정도 전부터 나왔던 이슈고, 미국이 지금 소위 말해서 손볼 타이밍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중국 기업들의 건전성 문제입니다. 중국 기업들의 회계 정보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기초로 해서 유가증권, 즉 주식을 발행했고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북경이나 상해를 가게 되면은 리어카 끌고 집 날리는 사람도 쉬는 시간 되면은 주식 객장에 가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대공황 사태가 발생될 때 구두 닦기가 주식 얘기하는 걸 듣고 바로 가서 팔아알고 그 다음 날부터 대공황이 시작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지금 중국의 자본시장이 엄청난 거품 상태에 있고, 거기에 지금 회계 정보의 어떤 오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 유가증권의 가치 평가가 심각하게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는 언제 붕괴할지 모르는 화약고입니다. 그래서 중국 내수 시장이 되건 또 중국의 투자 관계가 되건 위험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안목보다는 단기적인 형태의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중국 시장을 기회로 삼는 어떤 그런 과정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확실히 다 불안하게 보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플로우에서 좀 질문을 바로 직접적으로 한번 받아볼까요? 뭐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면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을 생각하실 동안 제가 미리 하나 쟁여놨습니다. 그 O2O 시장에 대해서 제가 되게 부정적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O2O 시장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근원적인 내수 시장인데다가 이제 어차피 불합리한 시장을 이제 개척하고 합리화된 시장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되게 그 효율화를 극대화시킬 수밖에 없고, 그 효율화를 극대화하는 과정이 오히려 일자리를 뺏고 되게 새로운 불합리를 만드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나 우버나 이런 거와 비슷하게 과점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그래서 과점 시장만이 존재하는 시장이 되는 과정이라서 스타트업의 영역이 맞나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그런 의문이 있고요. 그래서 누구는 뭐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시지만 저는 되게 투자자 입장에서도 과연 어떻게 하베스트를 할지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한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O2O 시장에 되게, 왜냐하면 서비스 시장이기도 하고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리고 버티컬이고 니치한 시장에 또 접근할 수 있다는 시장에 아이템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리고 많이 보셨을 텐데 각각 어떤 느낌이신지 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한번 개인적인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달 교수님부터. 네.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O2O 그러면은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배달의 민족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국의 이제 스타트업 성공 사례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제 배달의 민족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제가 이제 제 전공 분야가 경영 전략, 안트레프레너십 그리고 투자 쪽도 전공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오토 쪽에 관련해서는 사업하는 주체도 그렇고 투자하는 주체도 그렇고 미디어 쪽도 그렇고 일종의 거품 만들기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질적인 어떤 우리가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제대로 해보게 되면은 그 가치보다도 상쇄한 흐름으로 투자가 들어갔고 그 투자를 회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투자를 끌어들여야 되니까 결국에는 어떤 본질 가치보다는 더 큰 형태의 가치로 포장이 되어줘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대중적으로 확산되기 하기 위해서는 또 결국은 미디어에서 또 한 번 또 거기에 의미라든가 내용들을 덧붙여서 돌려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일종의 거대한 눈사람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저는 오토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의 본질은 고객의 문제를 니즈 레벨, 원치 레벨, 디자이어 레벨에서 해결해 주는 건데 과연 그 오토가 어떤 레벨의 어떤 문제를 갖다 해결해 주고 있는 것인가 또 그 해결해 주고 있는 솔루션만큼의 적정한 가치로다가 평가되고 있는 것인가 냉정하게 따져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거품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뭐 속 시원하시네요. 예. 원래 이영달 교수님은 속 시원하기로 유명하고요. 페이스북에서 팔로우하시면은 좋은 글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디캠프도 작년에는 오토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오토 스타트업들은 지원이 많았는데 올해는 그보다는 훨씬 더 적고 투자도 작년에 비해서는 오토 쪽이 훨씬 더 적어진 편입니다. 오토 거품은 좀 어느 정도 꺼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글쎄요. 이제 오토 전반적으로는 그 투자들도 상당히 네거티브하게 생각하고 실제로 오토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만 가지고 창업한다는 그런 말을 함부로 했던 게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 별것도 아닌 아이디어를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게 실제로 집행했을 때 그게 고객한테 얼마나 가치를 주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생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하고 보니까 그게 제대로 먹히질 않고 그게 그 가설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접고 하는 그런 친구도 자주 보게 되는데 오토 중에서도 간혹 가다가 기존 서비스를 아주 혁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저희들은 발견을 합니다. 저희 디캠프 기대에서 나왔었고 그리고 저희가 투자까지 한 오토 스타트업 중에 하나는 기존 식당에서 식자재 유통하는 것 전부 대부분 다 전화로 내일 쌀 몇 가마니 파 몇 단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굉장히 원시적인데 그거를 모바일로 해서 혁신하는데 거기에 이제 물류업체들 같이 끼어가지고 해서 상당히 지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앞으로 식당 주인들이 간단히 그냥 폰으로 쉽게 할 수 있게끔 그거 할 때 정말 고객이 뭘 원하는가를 정확히 그걸 맞춰줘야 되겠죠. 이걸 하는 게 훨씬 좋구나. 훨씬 더 돈도 전략이 되고 훨씬 편하구나. 믿을만하구나. 제때 갖다 주는구나. 이런 것이 신뢰가 쌓여야 아마 그게 성공을 하거든요. 지금 일단 저희들이 이제 했던 그 스타트업은 지금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토 중에서 그렇게 잘하는 것도 간혹은 있더라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오토에 관련된 얘기가 조금 더 길어졌었는데요. 사실은 오늘 그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마무리하는 발언과 함께 이제 2017년을 좀 전망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좀 고민이지만 처음에 2010년도에 제가 이 벤처스퀘어를 만들었을 때는 아무도 관심도 없고 아무도 기록하지 않고 아무도 스타트업이나 창업에 대해서 꺼내놓고 얘기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덕도 만들고 세미나도 만들고 뭐 이런 그 행사도 만들고 데모데이 같은 그런 형식도 만들었는데 이게 벌써 한 6년 7년 되면서 많은 기관들이 이제 같이 따라하긴 하는데 또 하나 이제 걱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응원만 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게 기록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이제는 아젠다를 좀 설정해주거나 뭔가 방향성을 좀 제시해줘야 되는 게 맞나? 아니면 그냥 이대로 계속 스타트업들은 여전히 약자고 여전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고 여전히 응원받아야 될 사람으로
계속 우리가 보듬어 줘야 되는가 이런 계속 갈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저의 질문이기도 합니다만 그동안 최근 들어서 미디어의 활동이 매스 미디어들이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이 스타트업 생태계를 대단한 것처럼 포장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게 계속 걱정이긴 하는데요. 그걸 어떻게 바꿔나갔으면 좋지. 그리고 2017년은 뭔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우리 이 바닥이 좀 개선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향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대 교수님. 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 이 분야 쪽을 쭉 살핀 지가 이제 한 20년 정도 됐는데요. 우리가 1980년대 이 중반에 지금 흔히 말하는 그 휴맥스 또 예전에 이제 그 설립됐다가 이제 삼성으로 넘어간 메디슨 이때를 흔히 얘기할 때 우리가 벤처 1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우리가 벤처 버블이 또 한번 있다가 꺼지면서 2000년대 중반에는 또 완전히 소위 벤처 빙하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침체가 됐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2017년, 18년에 우리 이런 스타트업 생태계가 제2의 벤처 빙하기와 같은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염려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정부 리더십이 시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공정한 게임의 법칙을 만드는 이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정부 리더십이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고 행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많은 분위기 때문에 스타트업 쪽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은 점점 증가하는데 이 스타트업들이 실질적으로 생존하고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시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순간 민간 자본이 아까 늘어난다 그랬는데 민간 자본은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민간 자본은 오래 참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민간 자본이 생각이라든가 기대만큼 회수가 안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또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는 그런 어떤 우리가 악순환에 좀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는 본질이 내가 하고 있는 업에 있어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다 좀 더 그쪽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시장 관점에서 볼 때는 한국만을 바라보지 말고 한국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국만을 바라보지 말고 또 다른 형태의 한국 밖에 있는 시장을 갖다 바라봄으로써 기회도 추구하고 동시에 리스크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끝으로 그런 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기업가 한 사람만 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탁월할 수 있는 만능 슈퍼맨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스타트업도 1인 스타트업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팀을 기초로 해서 하고 이 팀을 구성할 때는 적어도 각각 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이해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로 팀 빌딩을 해서 접근해 나가는 형태가 돼야 생존도 하고 성장을 하지. 그렇지 않게 되면은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시도와 노력들이 전국적으로는 상당한 고통과 어려움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 점을 조금 이렇게 유념하시면서 행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마무리 받아주십니다. 저는 뭐 기자 생활은 주로 산업 사이드로 해서 우리나라 산업 변천 과정을 쭉 지켜보는 그런 기자 생활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봐서 지금 2년 동안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들은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들은 전부 지금 한계 상황에 봉착을 해 있고 스타트업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만 성공 사례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대기업 무너지고 이쪽도 뭐 양쪽 다 무너지면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 되겠죠. 그래서 그 지금 우리나라 경제 구도 자체가 대기업 중심으로 돼 있고 그리고 기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달하기 때문에 그 법제라는 것도 같이 따라서 계속 바뀌어 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너무 안 돼요. 어떤 경우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제가 출입했던 방통위 출입했었는데 정부 출범할 때 올렸던 법안이 정부 그 국회 없어질 때까지 5년 동안 4년 동안 그대로 있다가 그대로 다시 정권이 바뀔 때까지 그대로 있는 그런 경우도 많았고 그렇게 되는 법안이 한번 고치고 나면 또 그 다음에 또 맡기끔 또 고치고 법안이 계속 들락날 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고쳐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도 않고 있고 공무원들은 그 모든 뭐 규제 하나하나가 자기네들 권리잖아요. 쉽게 안 바꿔줍니다. 그거는 그 시민들이 진짜 날카로운 계속 감시하고 있어야 되고 국가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안 돼요. 창조인 게 부러진다고 자연스럽게 창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리더가 그것에 대한 확실한 뭔가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체크를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창업을 통해서 혁신하려면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 체제도 바뀌어야 되고 공정한 교수님 말씀하신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게끔 규제 각종 법제도 바꿔야 될 테고요. 그리고 현재 새로운 기술하고 맞지 않는 법제는 정말 빠른 속도로 고쳐줘야 돼요. 요즘 국회의원도 신바람 났죠. 국정감사하고 그러니까. 근데 국회의원들도 평소에 정말 법 빨리빨리 안 고쳐져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사회 각 부문에서 어느 한 군데만 아니고 심지어는 교육도 마찬가지죠. 지금처럼 교육부가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는 이런 형식의 교육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교육 부분도 그렇고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많이 바뀌어야 되죠. 그런 점에서 국가 리더십이 제대로 좀 정비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덧붙이자면은 창업계에 대해서 좀 따뜻한 시각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열심히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나면은 맥 빠져요. 금년 4분기 동안은 좀 맥이 좀 빠졌었는데요. 내년에 좀 신바람 나게 다시 또 해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트렌드 얘기하고 이제 뉴스 얘기했다가 조금 더 이제 아젠다 쪽으로 좀 빠지게 된 이유는요. 제가 계속 트렌드 얘기하고 뉴스에만 관심 갖는 분들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본질 그리고 이 사회가 갖고 있어야 되는 이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 빠져 있는 거 아닐까라는 고민이 있었고요. 이 오픈업이 사실은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들을 일부러 모셔서 좀 아젠다를 좀 던져드리고 사람들한테 속 시원한 얘기, 감춰진 얘기가 아니라 우리끼리 얘기니까 더 뭐 화끈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제가 이제 촛불 집회를 매주 나가는데요. 기업하는 사람이 자꾸 그런 데 나가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한 명 한 명의 그런 움직임이 이런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자긍심, 이 시대가 만들어준 자긍심을 계속 좀 이어갔으면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 자꾸 이제 열패의식 같은 거 갖지 마시고 당당하게 싸우시고 빨리 미국에 법인 세우셔서 우리 대기업들이 자꾸 실패하는 모습들을 더 보여주시는 것도 여러분들 선에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행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마 트렌드를 읽으러 오셨겠지만 가슴속 하나 가득한 열정 하나 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